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두 분 데이터 하신 걸 토대로 오늘 패널을 진행합니다. 패널의 좌장을 소개하고 진행을 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패널 좌장 맡으신 김신공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과 교수로 계시면서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상임이사이십니다. 그리고 한반도 의학센터, 지식센터 센터장과 전임으로 보건의료학회 이사장도 역임하시고 고대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의 주임 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김인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통일보건의학회 권준일 이사장님 이제 오셨네요. 마지막 폐 말씀을 좀 준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또 토론회 두 분의 또 연자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또 발표한 거에 대해서 또 코멘트하고 디스커션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분의 또 훌륭한 패널리스트들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문진수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님이시고 또 서울대병원 공공보원장이시고 전공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을 하셨습니다. 이장민 교수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아주 남북한 보건의료연구소 사무국장 또 한국의료법학회 연구이사 이와 관련된 또 연구 최근에 남북 재난의료 협력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셨고요. 이완 교수님은 고려대 의대 예방학교학을 교실 교수로 계시고 현재 통일보건의학회 총무이사 또 고대 대학원에 통일보건의학 협동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하는 곳이죠. 이 주임 교수님으로 계시고 한반도 보건사회연구소 소장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선생님 현재 청주 탑 요양병원 한방진료과에서 한의사 선생님으로 계시고 북한의 청진의대를 졸업하셨고요. 내과 수학과를 북한에서 의사로서 활동하셨고 대한민국 한의사 그러니까 남북한을 아우르는 남북한 통합의사이고 양한방을 아우르는 양한방 통합의사 1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일보건의학회 이사 또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분의 패널리스트들을 모시고 먼저 코멘트와 또 디스커션 포인트 혹은 질문 이런 것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진수 교수님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의과의 통일의학센터 소장 문진수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미리 자료 주신 내용 한번 봤고 지금까지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서 평양종합병원이 생기고 또 20승 10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여러 공격적인 보건의료 혁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엄지원 선생님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바라본 북한의 변화들을 바라볼 때 지금 갓김에 2026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준비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제도, 특히 이제 코피와 함께 지금 5개년 모든앱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통일보건의료학회와 또 우리 고대 그리고 연대 같이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기회의 창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보다 별로 나아지지 않지만 약간의 인도주의적인 창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유엔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몇 가지 인도주의적인 사업들에 대한 규제를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입장들을 내놨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규모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그 인도주의적인 협력의 창이 열릴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라든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또 주류독감 같은 그러한 또 코로나 같은 남북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그 감염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조리 협력이 일어날 찬스가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탑다운 방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북에서의 그런 니즈에 맞춰서 그 평양종합병원이나 또 지방 여러 병원들, 의료사 북한에서 지금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혁명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층이 열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북에서의 원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존에 쉽게 해왔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 될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업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러한 형식으로 접근할 때 우리 우리 내부에서의 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우리 내부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거기서 펀딩을 하고 그것을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부딪힐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할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탑다운의 그런 방식이나 또 그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한과 미국과 그 북한의 삼각 교류 또 다른 방식의 러시아와의 교류 여러 가지 채널로 탑다운의 전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림에 따라서는 더 큰 규모의 개성공단 비슷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큰 경제 협력 차원의 그러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요. 그거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대북 교류 협력의 창이 넓어질 때 제3국을 경유한 그런 보건의료 협력의 기회가 더 많겠다는 것이 일단 현실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북에서의 니즈를 보면은 평양종합병원도 그렇고 지방 여러 병원들 20승10 사업도 봐도 그쪽에서의 니즈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염병이나 감염병 또는 영양 지원 수준에 머물렀던 그러한 지원하고는 달리 북의 주요 산화 원인에 맞춰서 심내혈관 질환이나 암에 관련된 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성이 높은 의료에 대한 니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공공보건장 맡고 있어서 그것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에서 쇼티지가 엄청 심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이나 지역에 공급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북에다가 갖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쉽게 단순히 생각하면 북에 좀 아까 응급의료도 말씀하셨는데 평양 지역의 응급의료 내지는 남포에 또는 개성의 응급의료를 현실화하고 심내혈관 질환 서포트하고 암 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물자를 보내고 인력을 공급한다. 근데 전라남도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논리 그리고 정당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구조 또 재원 마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전처럼 단순히 우리 내부에서도 민주주의적인 차원을 접근하는 것은 금방 설득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이유를 찾아내고 북한에서도 그것을 인정할 만한 그런 사업의 당위성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면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보건의료 협력은 대북 보건의료 협력이 보다 더 이전과는 훨씬 더 진일보하고 훨씬 더 대등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이정희입니다. 먼저 2025년을 전환점으로 본 북한 보건의료 변화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발표해 주시는 우리 두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발제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한준희 선생님은 최근 북한 보건의료에 실제는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 정책과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주셨고, 엄주희 선생님은 북한 체제와 북한 국가 운영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설명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 여러 가지 평양종합병원, 지방병원 인력 양성, 전달 체계 정비들과 같은 가시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건설 성과와 실제 운영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약품 인재,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체제 안정과 통치 전략의 일부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를 인구관리와 노동력의 유지, 지방 통합의 수단으로 파악한 분석에서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이 분석을 한 단계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 보건의료는 단순한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과 직결된 분야입니다. 부상의료는 국가가 인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김정일 시대부터 가져왔던 정치적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체제와 경제 악화가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북한은 보건의료 혁명을 추진하면서 이 상징성을 어떻게 유지하려는가, 이러한 것들이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보험의료기금 논의는 단순한 재원 조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 구조를 바꾸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1월 달에 제기되었던 김정은에 제기된 이 문제의식은 2025년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2025년 초에 1월 달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북한에서 보건의료나 일반적인 지시사항이 바로 떨어지면 바로 실행하고 이런 차원이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거의 2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의료보험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북한의 보건의료에 과연 보험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김신곤 교수님께서 아까 가장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AI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북한이 이 AI를 보건의료에 접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나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제 중에서 국가 보건의료 보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국가가 무상의료 치료 담론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더라도 실제 의료 혜택이 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장 범위에서 차등이 된다면 2년보다 실용적 정책의 기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에 부과되는 것과 기금 운영 구조가 도입이 될 경우에는 의료 재원의 흐름과 배분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어떤 병원이 더 많은 자원을 받게 되고 어떤 서비스가 우선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시설의 현대화와 거점병원 중심의 구조가 더욱더 강화될 경우 북한과 같이 총량이 제한된 재정에서 대도시와 중앙병원에 이 재원이 집중된다면 농어촌 1차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짙어 보입니다. 특히 보험제와 결합된 경우 진료량과 청구 규모가 큰 병원에 자금이 더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농촌의 취약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접근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보험이 없는 집단과 보험이 있는 집단, 없는 집단 사이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건강 격차도 구조화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보험 재료의 진료 검사, 입원 중심으로 작동할 경우에 예방과 공중보건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대응의 장기적인 안정성이 북한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잠깐 찾아보았습니다. 동유럽 국가나 일부 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보면 보험제의 성패는 단순한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이 기금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르기즈스탄이라든지 몰도바와 같은 이런 곳에서는 보험 재정을 직장 지역 여러 곳으로 분산하지 않고 통합해서 하나로 묶었으며
보험기금과 병원이 계약을 맺어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구조를 만들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은 보험기금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이것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 러시아라든지 일부 구소련 국가에서는 보험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분절된 예산 구조 그리고 정치적 개입 이런 구조가 정비되지 않고 보험료와 비공식적 지출이 함께 존재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비교를 보험제도 도입이 단순한 재원 확보의 장치가 아니라 재정의 구조, 공급자의 통제, 형평성, 통치 방식 전반을 재조정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기금이 보험료를 모아서 재정을 확대하는 역할만 하고 예방을 하면 또 보상을 하거나 또는 감염병 관리 성과에 지불하는 방식처럼 병원 운영을 도정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보험제는 체제 안정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부담과 긴장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의료보험제도는 보상에서 조건부 보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는 방식이 자리 잡으면 건강 영역의 시장 논리가 더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회보장 분야로도 확산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더욱더 있다고 봅니다. 요즘 북한의 시장화 상황을 경험한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내는 만큼 제대로 혜택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 이는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기대 수준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점이 북한 당국이 가장 신중하게 관리하려는 영역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북한 보건의료의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는 2022년의 북한 보건의료의 분야는 확대와 긴장이 동시에 심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병원의 건설, 현대화 보험제 도입, 제도적 확정이 이어질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의 부담,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규범의 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장이 체제 내부에 점진적으로 축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북한의 핵심 과제는 이 보건의료 혁명을 통해서 성과를 보여주고 체제의 상징과 통제 구조를 흔들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 균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2022년 이후에 북한 보건의료의 방향을 바르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보건보험기금과 관련해서 이미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겠어요. 그 관련 내용을 또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두 분의 앞선 토론 내용을 포괄해서 몇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편적인 콘텐츠가 될 것 같고 단호하고 확실한 어떤 해석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인프레션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양종합병원 드디어 이제 완공이 됐고 개원이 됐고 북한의 언론의 고프리를 보면 거의 아까 5차급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이 표현을 보면 사실 5차급의 차원이 아니죠. 정부기관으로서의 예를 들면 우리가 4차급이 있고 제일 큰 병원이 있지만 병원대 이상의 비례만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중앙기센터, 중앙 무슨 외상센터, 중앙급 여러 센터들의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는 행정 기능과 거버넌스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평양종합병원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단지 병원이 아니에요.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그래서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보건성의 역할이 스스로도 미약하다고 하니 일단 평양종합병원 그렇게 많은 쏟아부은 이 병원이 그러한 거버넌스 기능까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까 보건성의 무능을 질타를 하면서 대체할 그룹바라고 그러나요? 그룹이 뭐죠? 그룹을 그룹바라는 그룹바나 입구기관 이게 또 평양종합병원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하지만 의료 파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평양종합병원을 통해서 주고받은 의지로 저는 조금 읽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시성 시정체 그리고 시군병원 2차 토병원을 앞으로 10년간 200개를 듣는다는 이 거대한 그랜드 플랜 엄청난 건설 과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얘기를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뭐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야 오랜만에 떠오른 게 떠올랐어요. 한 15년 전에 우리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통일 정책 관련 농력 사업을 이렇게 발주했습니다. 아마 남북협력 기금을 한번 쓰면서 여러 파트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이제 발주하면서 보건 영역에 대한 정부 영역을 저희 학교에서 맡게 되었고 제가 주무 연구원으로서 계획서와 보고서에 그 대부분을 이제 집필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보고서에 15년 전입니다. 거의 15년 전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앞으로 북한 10년간 시국병원 200개를 짓는 거였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네, 동일한 내용이었고 북한 이제 의료 재건을 위한 로드맵, 중장기 로드맵을 앞으로 10년간 200개 시군병원을 짓니다. 왜냐? 거점 병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육 기능도 넣었습니다. 북한 지금 플랜이랑 흡사한 게 많은 거예요. 잠깐이나마 북한 당국대가 이 관련 보고서를 본 것인가? 그냥 그 다음에 관련된 논문이 나왔거든요. 본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망상을 해봤지만 망상인 것이고 북한 의료 재건을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1, 2, 3, 4차가 있는데 1차가 6,000개 리돔에 분포된 리진료소, 리병원 재건한다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가 어려운 가성비가 안 나는 사업일 수밖에 없고 3차 병원 도마다 한 개 있는 거 그래서 파퓰레이션 임팩트가 안 나죠. 은이 안 나는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1차, 3차 그리고 4차 그러니까 2차급의 그래도 주민 접전이 이루어지는 그나마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200개 시군에 있는 하나나 어떻게 두 개도 있습니다. 거의 하나 있는 시군병원을 재건하는 거. 이걸 거점 삼아서 그 외의 기능, 교육 기능이든지 혹은 지역사회 보건 사업이든지 1차 의료 사업이든지 해볼 수 있잖아요. 거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보건 파트에 의료 파트에 관심이 있고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결론에 아마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북한도 이와 흡사한 정책을 이번에 내세웠고 저는 보건학적으로 상당히 타당한 플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 보고서에 좀 더 추가된 내용이 보건소 기능까지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 시군병원이 의료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건소 기능, 지자체 보건사업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인구 집단의 건강이 그래도 좀 표가적으로 향상이 되려면 의료 진료 외에도 우리 건강 증진이든지 1차적인 우리 건강을 다뤄주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5,200만 인구인데 229개 시군의 보건소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상당히 넓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담당해야 될 인구가 적은 이제 200개 시군에 2,500만이니까 보건소 기능까지 넣어서 이 시군병원이 의료 기능도 가지지만 보건소 기능까지 가지면 가장 임팩트 있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그때 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 돈이죠.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보고서에 이 북한 식량 그랜드 플랜에 대한 예산까지 짰었는데 기본적으로 조 단위였습니다. 조 단위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올해는 지금 3개 병원만 지어서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매년 20개쯤은 200개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재원, 자명한 일인데 어떻게 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관건이고 미스터리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험 내기를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인데 참 보험 참 미스터리입니다. 되게 궁금하고 좀 제 얘기 빨리 끝내고 빨리 김진현 선생님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의 보험이란 어떤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보험을 워낙
공기처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시장적인 제도입니다. 의료 재정의 파이낸셜 리스크가 우리 이 가입자에게 많이 넘어온 제도죠. 그래서 개인의 소득을 바탕으로만 보면 납부가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죠. 의료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성립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 그것이 있어야 보험제도가 성립되고 또 하나가 안정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겠죠. 이게 있어야 보험제도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지금 북한 상황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이정희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료 보험이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보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상당히 궁금하고 미스테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의 가장 큰 니즈는 돈의 문제일 수밖에 없겠고요. 앞으로 이 공원을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어버렸잖아요. 200개 공원을 짓는 걸로. 이것은 자연스럽게 모니터링이 안 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사업, 이용을 해야지 되는 사업이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동안 바래왔던 모니터링과 이벨루에이션 평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당히 또 좋은 조건의 플레이이기도 합니다. 북한 이걸 안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할까가 이제 미스텍이고 또 이 의문점만 제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예측은 쉽지 않은데 어찌가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가장 큰 니즈는 이거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협력과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간접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든 이 니즈를 건드려 보는 것이 가장 북한 수용성을 높은 확률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북한의 이 지방병원 건설 어마어마한 재원,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터치해 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문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동의가 됐던 건데 우리 쪽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생각 해봤고 최근에 우리 북한 언론을 우리 일반 자료로 바꾸고 부분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과감하게 좀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국민이 그 북한 자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 건가에 대해서 사실 근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거 없는 상황에서 국민을 뭐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 연구 학계에서나 우리 학회 우리 이 세상에 계시지만 학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좀 해나가고 북한과 협력을 하기 위한 우리의 컨센서스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면 전문가 몇 명 불러서 사실은 자문 받고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보다는 가능한 국민 의견을 좀 대표성 있게 모으는 그런 절차 과정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힘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두 분의 토론자 토론을 드리면서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현 선생님 토론을 좀 오래 해주셨는데 저희가 8시 10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파이저 세량으로 한 10분 정도 더 해서 20분에 마치는 걸로 하고요. 김재훈 선생님 말씀 주시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디스커션하고 2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주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연속적으로 똑같은 컨셉으로 똑같은 내용이 이런 토론회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이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지난해에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오늘 그 연속성으로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도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정희 박사님하고 엄태원 박사님이 그런 발표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너무 고맙고요. 지난해 이 토론에 참여를 했을 때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북한은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이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사회 보건기금, 이거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이다. 시작이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 감히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해 한 해 쭉 지나갈 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게 진짜 혁명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두 분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래서 혁명이라고 붙였구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보험기금에 대해서도 크게 언급한 게 없었지만 조금하게 북한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혁명의 원년에서 북한이 우리가 작년에 예측했던 것이 이번에 또 올해 가장 유행하고 있었던 평양 종합병원 하고 그리고 세 개의 지방병원. 평양 종합병원 어제 됐지만 세 개의 지방병원은 지난해 초에 시작해서 겨울 지나서 올해 1월달까지 준공까지가 했다. 1년 동안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만 북한은 여기에 표준 속도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 속도에 대한 걸 얘기하다 보면 북한이 일각에 있죠. 속도도 높이고 질도 높이는 것이 속도전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표준 속도이기 전에 북한은 이미 평양 속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53년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56년도까지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 준비하고 있던 과도기 시기와 58년도 사회주의 제도 수립을 완성할 때까지 평양시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14분의 아파트 한 층씩 올라간다. 우리는 이것을 평양 속도라고 한다 하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과감히 이제 이게 표준 속도야.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냥 1년에 한 개 병원씩 완성을 해야 돼 하고 거의 압박 비슷하게 북한을 김정은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고 과연 이렇게 해서 다 뒤집을 거야. 혁명을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인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오늘 두 분 발표에서 좀 나왔지만 별로 국민들한테 독도 되지 않는 체계를 그냥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면 내가 선대의 것을 뒤집어 엎더라도 내 체계를 굳혀나갈 거야.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였을 수 있겠지만 일반 북한 사람들 생각에서는 사실은 김일성이 만들었고 김정일이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무상치료제를 이런 생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보건의료원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한 갈피를 잡는 것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보건의료에서 시장화가 되어 있었고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돈을 받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부터 이루어졌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돈 주고 내가 원하는 치료를 받는 것 이거는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걸 이미 하고 있었고요.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전부터 독일 재단하고 독일 재단에서 카르티스 재단과 거기서 돈이 또 약통이 들어가고 카리타스 그 사람들이 그걸 북한에다가 그 약을 공급하고 그 약을 팔아라. 그리고 돈을 달라. 그래야 우리가 다음 약을 보내겠다. 이런 시스템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걸프강 도문도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하고 처음에 정확히 물었을 때 제가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돈 내는 거는.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리농디 다음 약을 안 보내게 가능한다 했던 것이 코로나 전이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니까 지금 그 북한 내 이런 지원이 유럽 사회에서 되게 어려워졌다. 소련하고 가까워지면서 이게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국가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간다는 게 2019년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 주고 뭔가를 하고 내가 돈 내니까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네 하는 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생각보다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2025년 4월 7일 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무상치료에 대한 걸 많이 없앴다는 걸 보도가 나왔고, 작년 10월 북한에서 접수를 한 번 하는데 받는 비용이 북한 돈으로 5,000원. 작년 추석 때 북한 시장가로 개혁해서 쌀 1kg 값이 5,000원. 그렇게 그거를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지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큰 거부감이 없다. 시장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김정은은 선대들을 지우는 일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과감하게 그 사람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혁명이나 이분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작년에 예측했던 대로 굴려가고 있었던 것 같고, 병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4개의 병원을 완성시켜놨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게 이제 2026년 진짜 혁명은 지금부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은 지어놨으되 김정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큰 병원을 이용해본 경험도 없다. 이걸 운영해본 경험도 없다. 기술도 없다. 기술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학생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의료인들이 교육 강화하고 이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바운더리 안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보여주기 식으로 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앞으로 밝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해외에 또 북한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교류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근데 소극적인 교류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해야 지금 자기네가 혁명이라고 바쳤던 이 거대한 일들을 충분히 사람들이 마음에 들 수 있게끔 하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데서 정성운동을 사실 굉장히 강조하죠. 정성운동 보건 의료인들한테는 누구한테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게 결정적인 개안은 될 수가 없다. 실제 북한은 계속 정성운동 했기 때문에 2022년도 3년도 그때도 안지영실이라고 안주근 병원 39년 동안 간호사 했던 사람을 대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정성운동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정성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사회에서 상당히 보건 의료인들도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세에는 사는 것이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랑 보건 의료인이나 사람들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떤 의미가 있기는 하겠죠. 그런 정도의 대안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보건기구 개편 문제에서 유행유실제 제도, 이게 아무래도 무상치료 이 부분을 없앴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북한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제가 재헌연관에 계속 새로 들어온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생각했던 게, 무상치료제를 없앨 때 북한 사람들이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을까? 김정은 과연 무상치료제를 없앨 수 있을까? 전개들이 해야 할 걸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드디어 김정은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걸 없애고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대한 계획들을 북한에 내놓고 있고, 우리가 그걸 그들이 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사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지금까지 했던 이런 소극적인 대외 교류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있었던 보건기금, 북한이 보험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 탈북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보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급여에서 보험은 1%를 뗍니다. 내가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 30년 동안 매달 1%를 떼서 그걸 가지고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에서 내가 정년이 되었을 때 연료보장, 사회보장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험이 결국 필요 없었던 분은 무상치료제라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의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떤 보험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무상치료제가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리고 그걸 개안으로서 이 사람들 이런 그 보건보험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을지에 대한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험과 같은 그런 보험이 나올 건지 아니면 그 점이라고 북한이 그 2024년도 1월달에 얘기했던 보건관광 실제 온천과 그다음에 그런 약수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일하고 보건관광 그래서 작년에 원산 달마지구 그 특구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운영 그 계획에 보게 되면 제12조에 보건과 관련된 것 적혀 있습니다. 그 특구 그 보대 그만큼 어떤 그런 관광과 보건을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올해 1월달에 1월 21일부터 개장했죠. 저기 함경북도에 있는 연분진 유원지 그것도 지금 관광지구 됐고 연분진하고 경성 주울 온천하고는 상당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서 돈 받고 온천 같은 것에서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꽤 효과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금을 마련하는 게 동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점차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보험이라는 형태를 잡아갈지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2026년도, 2027년도, 2036년도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계셨던 응급소. 사실은 북한이 응급소라는 말은 안 합니다. 구급소, 구급병원, 도병원, 구급병원, 시구급병원이 있고요. 매 병원마다 응급실이 있습니다. 이걸 북한 명칭으로는 구급실 또는 전과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갑자기 길 가다가 앞진 사람이 들어왔을 때 고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담당 구역이 아닌 곳에서 갑자기 아팠을 때 담당사가 없을 때 어떤 병원이 이런 응급실이요. 구급실, 전과 이런 데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는데 왜 갑자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좀 더 제가 엇거마루에 좀 보지 못해서 어쩌면 이해를 다 못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뭐 또 답변 추가로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준 선생님 오늘 유익한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혹시 발제하신 두 분 패널 나오신 분들의 얘기 듣고 추가하실 분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만 한 1, 2분 정도 하실 분 있으면 예.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론에 이제 적합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과도기 예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김정은 정권에서 공산주의로 간다. 근데 지금은 사회주의인 거고 그 과도기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이제 사회주의 제도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합리화를 하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난행군을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민들도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보다는 그래도 돈을 내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받는 거가 훨씬 더 발전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모습이라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약간의 이제 유리한 하여튼 그런 것들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토론자들께서 주신 말씀들이 되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 짚어주신 것 같고, 저도 말씀 주신 분들께서도 다 이제 의료보험제도 결국에는 무상치료제가 대체할 새로운 지불수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제가 아는 한 북한의 경우에는 특히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곳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맡기거나 그러다 보니까 돈주들도 형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보장성 그리고 이제 어떤 세대 간에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은 이제 주로 많이 내지만 실제로 받는 건 없고 대신에 나이가 들었을 때 많이 보장받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어떤 생애 주기 전반에 있어서의 보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험제도 특히 이제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라던가 또 그런
이제 기반이 되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돈주들이 어떤 자금들을 어떻게 좀 일종 투자금이 됐든 어떤 형식으로 됐든 끌어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보험 제도 그 이제 전환 친해전환 국가들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이 흘렀고요. 걔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조금 코멘트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보건혁명이 적어도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말대로 지금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20개 병원 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생각보다 돈이 안 든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물 짓는데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게 거기 인건비가 별로 들지 않거든요. 동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어차피 대외 수출 막힌 상황에서 내수로 봉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로 돌리는 걸 통해서 또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고 건물 자체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평양종합병원도 처음에 발표하고 건물 올라가는 데는 한 7개월 걸렸거든요. 제가 2019년도에 되게 인상적인 건물이 평양 제가 가서 강의했던 데가 평양의 과학기술 담당이거든요.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짓는데 10개월 걸렸다고. 제가 정말이냐고 그랬어요. 이걸 10개월 만에 지었다고요? 근데 정말 10개월 만에. 그래서 어떻게 짓습니까? 시멘트를 빨리 굳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거기 역시 인건비 들지 않고 동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건물 짓는 거는 저는 적어도 건물을 짓는 거 20승 10에 질환병원들을 짓는다 200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보건혁명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실제 병원을 지었다고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채울까. 그러면서 지금 보험 문제 나오는 것도 결국은 각 병원별로 정원은 지어놓고 자력갱생이 하다고 갈 수도 있거든요. 본주들 투자 받아라. 그리고 거기서 이윤들 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병원을 유지하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기본은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겠죠. 근데 이제 이 주제에서 저는 진짜 보건혁명이 보건혁명답게 되려면 시대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김정은 위원장이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AI라는 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사가 됐고요. 앞으로 5년 정도, 앞으로 9차 당대회 계획하고 5년 정도 하면 5년 동안 AI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 특히 로우 인컴 컨트리에서 단번교약의 기술로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빌 게이츠하고 오픈 AI가 지난번 다보스 프롬에서 빌 게이츠가 아나운서를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1000개의 클리닉을 짓겠다. 그래서 1000, 소위 호라이즌 1000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루안다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AI 기술을 가지고 유형산모 모니터링하는 것부터 대화 잘 안 되고 의학 직수 이거 데이터들 수집해서 정리하는 거, 소통하는 거, 차팅하는 거, 데이터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토가 뭐냐면 놀라면 못해요. 기술이 부족한 것의 최고의 신은. 이게 사실 북한에 딱 하는 거. 그러니까 보건혁명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그 안에서의 소위 디지털 혁신의 기술들이 전맥되지 않으면 지금의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이 아프리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은 건 맞거든요. 잘못하면 아프리카에 처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BDH가 정말 성공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실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도 저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대외 세계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9차 당대회 때 이런 얘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 좋아하는 게 주체 얘기잖아요. 주체 기술. AI를 주체 기술로. 그래서 기술 주권, 써버린 AI를 북한의 보건의료 영역이나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구축하고 실현하겠다. 이 조선형 인공지능 이런 표현을 쓴다면 아마도 보건의료의 내용도 이런 부분을 채우려는 의도를 갖지 않은 것일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향후 5년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이라는 걸 우리가 전맥하지 않는 보건혁명이나 북한의 보건의료 협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대에 낙후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또 전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장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나왔던 많은 이슈들이 1년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내년도는 한번 2025년도에 예상했던 것들을 평가하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갖고 2027년도를 경황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러 기관들을 함께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어 제가 처음 인사말 때 말씀드렸지만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도라는 것도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최대한 우리가 같이 데이터하는 거 더하기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힘들릴 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지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확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북한의 인민들의 건강하고 우리도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보건의료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만 회의를 했지만 양해를 구하면요. 우리 그 통일보건의료학회 권준우 이사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사 겸 인사 한 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 먹겠습니다. 시간 제고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포터 스튜어트라는 대법관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보면 안다. 확실히 변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국방대학교 강의를 계룡대 다녀왔는데 작년에는 질문이 바이오 테러, 코로나19. 금년에 질문 뭐 나왔겠습니까? 남북 보건 협력. 북한이 문을 열면 뭘 제안해야 되느냐. 재밌죠? 두 번째, 제가 주말마다 시간이 나면 대형 서점에 가서 서핑을 합니다. 책이 뭐가 나오나.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에 남북 협력 접촉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반도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사서 머리 맞던 제가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경제 분야의 협력 방향, 북한의 현황, 분야별로 예측을. 우리 보건의료도 그런 식의 아까 이완 교수 얘기하셨던 대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학회에 앞으로 그런 어떤 크로스오버하고 융합하고 외교, 경제, 금융 이 접촉하고 하는 제가 WHO에서 중국 파견을 2003년에 출장 갔을 때 그때 벌써 중국이 건강보험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이종욱 총장한테 중국놈들이 건강보험 한다는데요. 그랬더니 이종욱 박사 저보고 야 중국을 우습게 보니 한국보다 훨씬 잘할 거다. 북한에게는 좋은 플랫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발 늦기 전에 우리가 빨리 선점해야 될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더 화합하고 융합해서 학회 또 잘 이루어지도록. 그러나 오늘 저는 김신공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대에 와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리더십을 보이고 끌어간다는 것이 이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비록 저희의 경쟁자인 민족 고대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김신공 교수 이하 이완 교수님 고려대학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상한데 폐회사 때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데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늦어서 죄송하고 금년에 뭔가 바뀌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선두에 서서 한번 리드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